혹시 언젠가 이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습니까? 나는 죽을 때 어떤 집에서 마지막 눈을 감고 싶을까? 이 질문은 단순히 부동산 선택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가 머무는 공간은 특히 노년기에 접어들수록 삶의 내용을 담아내는 그릇이자 존재의 의미를 반영하는 무대가 됩니다. 서울 강동구의 한 아파트 단지. 올해 70이 된 박인숙 씨는 최근 120평의 단독주택을 팔고 복지관 옆에 20평짜리 아파트로 이사했습니다. 누군가는 그 선택을 이해하지 못했죠. 평생 모은 돈으로 넓은 집에서 편히 살아야지 왜 그걸 줄이냐고요. 하지만 박 씨는 말했습니다. 이제는 크고 멀쩡한 집보다 말 걸어주는 이웃이 더 소중하더라고요. 사실 그녀의 말은 통계적으로도 뒷받침됩니다. 서울대학교 환경계획연구소가 2022년에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노년층의 주거 만족도는 공간의 크기보다 그 안에서 느끼는 정서적 안정감과 사회적 연결성에 더 큰 영향을 받는다고 합니다. 즉, 어디서 사느냐보다 누구와 어떤 환경 속에서 사느냐가 중요한 것이죠. 그렇다면 왜 100평짜리 전원주택에서 더 외롭고 20평 아파트에서 더 평온할 수 있는 걸까요? 그리고 노년기의 공간은 어떤 구조와 위치를 가져야 할까요? 크기는 얼마나, 기능은 어떻게, 위치는 어디여야 후회 없는 선택일까요? 이제부터 그 해답을 찾아가는 여정을 시작합니다. 작고 따뜻한 집이 어떻게 인간의 존엄을 지키고 삶의 품격을 유지하게 하는지 고전 속 지혜와 현대 심리학을 통해 함께 들여다보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누르시고 복 받으세요. 서울 강동구에 사는 박인숙 씨는 이사 후 매일 아침이 달라졌다고 말합니다. 과거 단독주택에 살던 시절 거실 창으로 보이던 건 텅 빈 정원과 고요한 대문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복지관에서 들려오는 음악소리, 엘리베이터 앞에서 인사하는 이웃의 미소가 일상을 가득 채웁니다. 그녀는 말합니다. 예전엔 집이 조용해서 좋다 생각했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그건 고요가 아니라 고립이었어요. 심리학에서는 이런 현상을 사회적 자극의 결핍이라 설명합니다. 스탠포드 대학의 심리학과 연구팀은 2023년 노년기 단독 가구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주거 공간 내의 사회적 자극 부족이 인지기능 저하와 우울감 증가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넓은 집에서 홀로 지낼 경우 외부 자극의 빈도가 줄고 이는 뇌의 전두엽 활동을 둔화시키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공간의 크기는 왜 문제가 되는 걸까요? 인간은 공간에 대해 단지 기능적 필요만을 느끼는 존재가 아닙니다. 공간은 우리의 심리 상태를 반영하고 동시에 형성합니다. 지나치게 넓은 공간은 자율성을 주기보다 무력감과 피로감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20평 안팎의 주택은 손이 닿는 거리 안에 생활의 모든 것이 배치되면서 일상의 통제감과 정서적 안정을 제공합니다. 이는 특히 노년기의 중요한 요소입니다. 박인숙 씨의 집은 작지만 효율적입니다. 방은 둘, 하나는 그녀의 공간이고 하나는 남편의 공간입니다. 부부는 각자의 방에서 휴식하고 거실에서 함께 시간을 보냅니다. 이처럼 개인적 고요와 공동의 친밀이 공존하는 공간 구조는 심리적 독립성과 관계적 연대감을 동시에 충족시킵니다. 고대 로마의 철학자 세네카는 말했습니다. 위대한 삶은 작은 공간에서 더 잘 자랍니다. 이 말은 단지 형이상학적 은유가 아니라 현대 심리학과 주거 철학에서도 그대로 이어집니다. 우리가 거주하는 공간이 작을수록 삶의 본질에 집중할 수 있고 감정의 잔향을 오래 담을 수 있습니다. 박 씨의 하루는 단순하지만 촘촘합니다.
복지관 요가 수업, 동네 친구들과의 식사, 정돈된 작은 방. 그녀는 더 이상 방마다 먼지를 쓸고 큰 창을 닦느라 하루를 허비하지 않습니다. 그 대신 소소한 대화, 짧은 산책, 그리고 나무 그늘 아래 잠깐의 명상이 그녀의 시간을 채웁니다. 박인숙 씨가 선택한 집은 단지 작고 효율적인 공간이 아닙니다. 그 집이 놓인 위치야말로 그녀의 삶을 바꾼 진짜 이유일지도 모릅니다. 그녀는 병원 옆 아파트를 두고 일부러 복지관 옆 주택을 선택했습니다. 그 선택에는 단순한 편의 이상의 무엇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말합니다. 복지관 옆에서 나는 숨 쉬는 법을 다시 배웠어요. 흔히들 노년의 집은 병원 근처여야 한다고 말합니다. 위급 상황에 대비할 수 있고 건강관리에 유리하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일본 도시계획학회가 2020년에 발표한 보고서는 우리에게 전혀 다른 관점을 제시합니다. 병원 인근에 사는 노인들은 오히려 더 높은 수준의 불안과 우울을 호소했습니다.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끊이지 않는 응급차의 사이렌, 사망 소식이 들려오는 병원의 그림자, 그리고 본인의 건강에 대한 지속적인 경고. 이런 요소들이 오히려 일상의 평정을 깨뜨린다는 것입니다. 반면 복지관 인근은 다릅니다. 음악이 흐르고 미술 수업이 열리며 누군가의 웃음소리가 담장을 넘습니다. 박 씨는 그곳에서 요가를 배우고 스마트폰으로 손주와 영상 통화를 하는 법도 익혔습니다. 무엇보다 매일 인사를 나누는 사람들과의 관계가 그녀를 살아있는 존재로 느끼게 했습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런 현상을 사회적 유대의 회복 탄력성 효과라 설명합니다. 미국 심리학회가 2022년에 발표한 논문에 따르면 노년기의 정서적 안정은 물리적 환경보다 일상 속 만남의 빈도와 질에 더 많은 영향을 받는다고 합니다. 복지관은 바로 그 일상적 연결의 중심지입니다. 동양의 고전에서도 이러한 공간 철학은 이미 오래전부터 등장했습니다. 논어에는 빈 방이라도 군자가 거하면 방이 빛난다는 구절이 나옵니다. 크고 번듯한 집보다 거기에 담기는 삶의 기운이 더 중요하다는 뜻입니다. 복지관 옆에 20평짜리 집은 단순한 거처가 아니라 일상이 모이고 관계가 피어나는 삶의 허브인 셈입니다. 박인숙 씨는 말합니다. 전에는 하루 종일 말을 안 하고도 지나갔어요. 지금은 하루라도 이웃 얼굴 못 보면 허전해요. 이 말은 단지 따뜻함의 표현이 아닙니다. 뇌과학자들의 연구에 따르면 타인과의 일상적 접촉은 도파민과 옥시토신 분비를 촉진시켜 정서적 안정감과 삶의 만족도를 높여준다고 합니다. 결국 집은 위치가 전부일 수 있습니다. 그 집이 누구 곁에 있는가, 어떤 활동을 품고 있는가가 노년기의 삶을 결정짓습니다. 집은 외형이 아니라 그 안에 깃든 마음의 태도입니다. 이 말은 동양 고전이 우리에게 던지는 오래된 진리입니다. 노년기의 삶이 단지 넓은 공간이나 최신 시설로 충족되지 않는다는 것을 옛 성현들은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논어에는 이런 문장이 있습니다. 군자는 거처를 좇지 않고 거처가 군자를 따른다. 이는 사람이 공간을 완성시킨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맹자의 기록을 살펴보면 흥미로운 사실이 있습니다. 맹자는 공자와 달리 유랑하는 대신 안정된 주거와 지역 공동체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그의 제자들과의 거처는 단출했지만 서로 의견을 나누고 식사를 함께하며 공동체적 삶을 실천하는 공간이었습니다. 이는 오늘날 복지관 중심의 소규모 주거에서 벌어지는 소통의 주거 문화와 매우 유사합니다. 조선시대에도 집은 단순한 구조물이 아니었습니다. 전통 가옥의 사랑채는 손님과 이야기를 나누는 공간으로
안채는 가족의 사적 휴식을 위한 곳으로 분리되어 있었습니다. 이 구조는 지금의 개인 공간과 공용 공간의 심리학적 구성을 이미 예고하고 있었습니다. 즉, 조선의 전통 주거 구조는 오늘날 심리학에서 강조하는 심리적 경계 설정의 원형이었던 셈입니다. 현대 주거에서 심리적 경계는 특히 부부가 함께 사는 노년층에게 중요합니다. 박인숙 씨 역시 남편과 각자 방을 가지고 있기에 서로를 더 배려할 수 있었다고 말합니다. 하루 종일 함께 있는 시간이 늘어나는 노년기에 함께보다 중요한 것은 적절한 거리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하버드 대학교 심리학과는 2023년에 발표한 연구에서 노년 부부가 개인적 공간과 공동의 공간을 적절히 구분할 경우 정서적 갈등이 줄고 만족도가 높아진다고 밝혔습니다. 동양 고전에서 말한 공간의 배려는 곧 감정의 배려였던 것입니다. 동양 고전은 또한 공간에 담기는 감정을 중시합니다. 작은 방 안에 고요가 머물고 낡은 창호 사이로 햇살이 드는 것을 삶의 품격이라 여겼습니다. 이는 단순한 미학이 아닙니다. 감각적 안정감은 심리적 안정을 불러오고 이는 곧 정서적 회복 탄력성을 의미합니다. 좁지만 정갈한 공간은 감정의 피난처로 기능할 수 있습니다. 결국 우리는 질문해야 합니다. 진정한 안식이란 넓고 깨끗한 호텔 같은 공간에 있는가? 아니면 익숙하고 따뜻한 기운이 도는 오래된 찻잔이 놓인 작은 테이블 옆에 있는가? 이 물음은 동양 고전이 그리고 오늘날의 심리학이 모두 우리에게 던지는 화두입니다. 덴마크의 작은 마을 오르후스에는 특별한 공동체가 있습니다. 이곳은 실버 코하우징이라 불리는 주거 실험의 현장입니다. 여기에 사는 노인들은 각자의 소형 주택에 머물지만 주방과 정원, 독서실과 카페는 공유합니다. 고립되지 않으면서도 간섭받지 않는 이 구조는 노년기의 삶에 적절한 균형을 제공하며 세계적인 주목을 받았습니다. 북유럽 복지국가들이 공통적으로 보여주는 주거 철학은 간단합니다. 혼자 살아도 함께 산다. 이 말은 철학적 구호가 아니라 구체적이고 실천 가능한 시스템을 바탕으로 합니다. 스웨덴의 예테보리시에서는 주택, 도서관, 복지관이 하나의 단지 안에 배치된 생활복합지구를 운영합니다. 덕분에 노인은 집에서 책을 빌리고 건강 상담을 받고 수업을 듣는 모든 일을 건물 하나 안에서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구조는 사회적 피로를 줄이고 생활 자율성을 높이며 관계적 유대감을 강화하는 세 가지 심리적 축을 동시에 만족시킵니다. 오슬로 대학교 심리학과는 2023년에 발표한 논문에서 복합 커뮤니티 주거지에 사는 노인의 삶의 질이 일반 노인주택 대비 평균 40% 이상 높다고 보고했습니다. 특히 우울감, 인지저하, 사회적 위축 지표에서 현저한 차이를 보였습니다. 이 구조의 핵심은 필요한 만큼의 연결입니다. 박인숙 씨가 요가 수업 후 복지관 카페에서 마시는 커피 한 잔, 그 옆자리 어르신과의 짧은 대화. 이런 일상이 누적될 때 인간은 내가 이 사회의 일부라는 정체감을 회복하게 됩니다. 중세 유럽의 기사도 문학을 살펴보면 기사들은 긴 원정을 마친 후 수도원이나 작은 마을 공동체에서 여생을 보냈습니다. 그곳에서는 개인적인 성찰과 공동체 활동이 병행되었죠. 이는 오늘날 공동체 기반 노년 주거 모델의 원형이라 볼 수 있습니다. 특히 트리스탄과 이솔대의 이야기에서 늙은 트리스탄이 은둔한 공간은 단순한 은신처가 아니라 마음을 치유하는 사회적 회복의 장소였습니다. 이러한 공간은 관계의 재활이라는 기능을 수행합니다. 박 씨는 말합니다. 여기서는 누군가 나를 기다린다는 느낌이 들어요. 혼자 있지만 외롭지 않아요? 이 말 속에는
북유럽 복지 철학과 우리 삶의 미래가 교차하고 있습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물리적 독립과 정서적 연결을 동시에 만족시키는 구조입니다. 공간의 크기가 아니라 공간 안에서 어떤 관계가 형성되는가가 삶의 질을 결정합니다. 박인숙 씨의 아파트에는 버튼 하나로 조명이 켜지고 스마트폰으로 보일러가 조절됩니다. 가족이 멀리 있어도 비상 알림을 받을 수 있고 자동 커튼은 햇살에 따라 열리고 닫힙니다. 그녀는 말합니다. 이제는 혼자 살아도 무섭지 않아요? 집이 저를 도와주니까요. 이것이 바로 스마트 주거가 가져다준 변화입니다. 기술은 이제 단지 편리함을 넘어서 노년기의 불안과 고립을 덜어주는 심리적 안전망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정보통신진흥원의 2023년 보고에 따르면 스마트홈 기기를 도입한 노인의 삶의 질이 평균 26% 향상되었다고 합니다. 특히 불안감, 응급대처 능력, 외로움 항목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습니다. 스마트 주거의 핵심은 자율성과 연결감의 병행입니다. 혼자 사는 노인이 버튼 하나로 도움을 요청할 수 있고 자동 조명이나 센서가 넘어짐을 감지해 가족에게 알리는 시스템은 실질적 생명선이 됩니다. 특히 말로 조작하는 음성 인식 기술은 시력이 약하거나 손이 불편한 노년층에게 필수적인 기능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기술이 인간의 존엄을 지켜주는 방식은 단지 기능적인 것을 넘어서 있습니다. 예를 들어 뇌과학에서는 예측 가능한 환경이 불안을 줄이고 뇌의 스트레스 반응을 조절한다고 설명합니다. 스마트 주거는 바로 이러한 예측 가능성을 기술로 구현한 공간입니다. 문제는 디지털 격차입니다. 일부 노인들은 새로운 기술을 두려워하거나 사용법에 어려움을 겪습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최근 일본과 한국에서는 디지털 주거 도우미 제도가 시범 운영되고 있습니다. 복지관이나 지자체가 제공하는 교육 프로그램과 1:1 방문 교육은 노년층의 기술 적응을 돕고 있습니다. 박 씨도 복지관에서 스마트폰 사용법을 배우며 새로운 자신감을 얻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기술이 목적이 아니라 사람을 위한 수단이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스마트 주거의 성공은 결국 사람의 삶을 얼마나 따뜻하게 만드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박 씨는 이제 집 안에서 넘어질 걱정 없이 이동하고 밤에도 불을 켤 수 있으며 손녀와의 영상통화로 외로움을 덜 수 있습니다. 중세의 기사들이 마법 도구를 지녔던 것처럼 현대의 노인은 디지털 장치를 통해 안정과 품위를 유지합니다. 중요한 것은 그 도구가 두려움이 아니라 자립을 가능하게 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죽음은 누구에게나 찾아오지만 어떻게 맞이하느냐는 선택일 수 있습니다. 특히 노년기의 집은 단지 사는 곳을 넘어 삶의 마지막을 정리하는 공간이 됩니다. 박인숙 씨는 말합니다. 이제는 내 집에서 내 리듬대로 조용히 생을 정리하고 싶어요. 일본에서는 이러한 바람을 반영한 새로운 개념이 등장했습니다. 바로 엔딩 하우스입니다. 이 집은 단순한 실버타운이 아니라 삶의 마지막 챕터를 위한 무대로 설계된 공간입니다. 불필요한 장식을 걷어낸 간결한 구조, 안전하고 조용한 환경, 익숙한 사물들이 놓인 내부.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프라이버시를 보장받으면서도 필요할 때는 곧바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 높은 관계의 구조입니다. 우리 사회는 종종 죽음을 은폐하거나 두려움으로만 대합니다. 하지만 노년의 주거는 그 죽음을 품은 삶을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에 대한 대답이어야 합니다. 한 예로 스웨덴의 디그니티 센터는 홀로 죽음을 맞는 노인을 위해 삶의 기록을 남기고 주변 사람들과 이별을 준비할 수 있는 구조를 지원합니다. 집이 단지 머무는 곳이 아니라 삶을 마무리하는 내러티브의 공간이 되는 것이죠. 한국에서도
최근 몇 년 사이 고독사 예방 주거 정책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독거노인의 갑작스러운 죽음을 막기 위해 이웃과의 연결망을 엮고 정기적 방문과 안부 센서를 설치하는 시범 사업들이 시행 중입니다. 이는 단순한 행정이 아니라 죽음의 존엄성을 사회가 함께 지키겠다는 선언입니다. 고대 이집트의 피라미드는 단순한 무덤이 아니라 죽은 자의 삶을 이어주는 공간이었습니다. 그들은 죽음을 삶의 연장으로 보았고 집을 떠난 이후의 세계에 대비했습니다. 지금의 노인 주거 공간도 그 철학을 계승할 수 있습니다. 익숙한 냄새, 오래된 사진, 손에 익은 찻잔, 이런 것들이 남은 시간의 품위를 지켜주는 장치가 됩니다. 박 씨는 말합니다. 나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이 집이 나를 천천히 준비시켜 주거든요. 그녀의 말은 삶과 죽음 사이의 경계를, 집이라는 공간이 얼마나 부드럽게 연결해 줄 수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결국 어디에서 어떻게 죽을 것인가는 어떻게 살 것인가와 같은 질문입니다. 죽음을 품은 집, 삶을 정리할 수 있는 집. 그것이 노후의 진정한 집이 아닐까요? 박인숙 씨의 이야기는 특별하면서도 보편적입니다. 그녀는 넓은 집을 버리고 작은 공간을 선택했습니다. 병원 옆이 아닌 복지관 옆을 택했고 최신식보다는 손에 익은 일상을 소중히 여겼습니다. 그녀가 찾은 집은 단지 평수와 위치의 문제가 아니라 삶의 방식과 죽음의 품격을 함께 담은 공간이었습니다. 우리는 이 글을 통해 질문해 보았습니다. 어떤 공간이 노년기에 적합한가? 단순히 편리하고 안전한 집이 아니라 감정을 품고 관계를 만들고 삶을 정리할 수 있는 장소가 필요하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그 해답은 작고 단정한 공간, 삶과 연결된 위치, 기술과 전통이 조화를 이루는 구조 속에 숨어 있었습니다. 고전 속 인물도 현대의 복지국가도 디지털 기술도 한 가지를 말합니다. 인간은 공간 속에서 의미를 찾고 관계 속에서 정체성을 느끼며 익숙한 것 속에서 안정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이는 우리가 어떤 공간에서 늙어가고 어디에서 삶의 마지막을 준비할 것인가에 대한 본질적인 통찰을 제공합니다. 박 씨는 더 이상 삶을 부유하는 존재가 아닙니다. 그녀는 자신만의 공간에서 매일을 살아갑니다. 이 집은 작지만 그녀의 모든 감정과 기억, 미래가 담겨 있습니다. 누군가는 작다고 말하겠지만 그녀에게 이 집은 세상에서 가장 넓은 공간입니다.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질문은 이것입니다. 당신은 어떤 집에서 늙어가고 싶습니까? 그리고 그 집에서 어떤 하루를 살아가고 싶습니까? 오늘 이야기는 어떠셨습니까? 노년의 삶이란 결국 어떤 공간을 선택하느냐보다 어떤 관계를 만들고 어떤 감정을 품을 것인가에 달려 있습니다. 작은 집에서 시작되는 큰 인생, 그 가능성의 여백을 여러분과 함께 열어가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